안녕하세요. 얼마 전 친정엄마 일주기를 보낸 40대 여성입니다.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셔서 부모님 두 분께선 40대 중후반이 되어서야 부모가 되셨어요. 아버지를 먼저 보내고 엄마마저 이렇게 떠나고 나니 그동안 못했던 일들만 생각이 나네요. 엄마는 제가 태어난 남은 생을 너무나 행복하게 보냈다고 하셨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큰 불효를 저지른 것 같아 후회가 되기도 한답니다. 부모님께 했던 가장 큰 불효는 바로 결혼이었어요. 남편은 저와는 정말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었어요. 저는 부모님이 늦게 낳은 늦둥이 외동딸이었지만 남편은 시부모님이 성인이 되자마자 낳았고 동생들도 5명이나 있었죠. 연애를 할 땐 서로 가정 환경에 대해 얘기를 나눌 때마다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와, 현수 씨는 집에 가면 진짜 북적북적 화목하겠어. 솔직히 우리 집은 친척들도 별로 없고 부모님이랑 나밖에 없으니까 집에 가도 적막할 때가 많거든. 엄마 아빠도 그게 제일 후회가 되신다더라고. 아이를 낳을 수 있을 때 한 명만 더 낳을 걸 하고. 어찌되었든 가족들이 많다는 건 그만큼 행복한 일도 많을 것 같아. 현수 씨는 어떻게 생각해? 나는 하나만 낳고 잘 기르는 게 좋다고 생각해. 유진이는 혼자니까 그걸 잘 모르겠지만 나는 늘 동생들 챙기는 게 힘들었거든. 부모님은 일하느라 너무 바쁘시고 애들은 어리고 저녁 늦게까지 집에 안 오시니 내가 다 일일이 챙겨야 했어. 지금이야 애들 다 컸으니까 하는 말이지만 예전에는 너무 힘들었다고. 내가 동생 5명이라고 말했나? 그니까 현수 씨는 엄청 대가족이네. 지난번에 여동생 결혼한다고 하지 않았어? 와, 결혼하고서 아이까지 나오면 한 번 모일 때마다 진짜 사람들 북적이겠다. 나는 그게 부럽다는 거지. 우리 집은 명절이나 이럴 때도 나 혼자만 있잖아. 현수 씨는 저번에 어버이날 때 가족들 다 모이니까 조카들까지 해서 20명 넘는다면서. 정말 화기애애하고 즐거울 것 같아. 그것도 뭐 몇 번이지 뭐. 어차피 유진이 너도 나랑 결혼하면 다 겪을 일이잖아. 나는 얼른 너랑 결혼하고 싶어. 어쩌다 보니 우리 집 첫째인 내가 제일 나중에 장가가게 되었지만 나도 동생들 결혼하고서 알콩달콩 사는 모습 보면 진짜 부럽거든. 어릴 적에는 좀 힘들고 귀찮았는데 유진이 네가 말하는 거 들어보니 가족들 많은 것도 괜찮은 것 같네. 남편네 집은 여유로운 적이 없다고 했어요. 자식들도 많을 뿐만 아니라 시부모님도 벌이가 넉넉한 편이 아니었었죠. 남편이 결혼할 당시에도 월세를 내면서 살았던 시댁이었을 정도로 여유롭지 않았어요. 반면에 저희 집은 아버지가 예전부터 사업을 해서 경제적으로 넉넉한 편이었어요. 처음에는 서로 성격이 잘 맞는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연애를 하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죠. 나 내년에는 그냥 집에 들어가서 출퇴근할까? 아, 이번 달 월급도 들어오자마자 빠져나가네. 언제쯤이면 여유를 찾을까? 실은 이번에 부모님 집도 이사를 가야 한다고 해서 지출이 좀 컸어. 아무래도 월세랑 이런 거 좀 아껴야 할 것 같아. 내년에는 본가에서 출퇴근하려고. 그렇게 되면 우리 자주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괜찮겠어? 현수 씨야말로 괜찮겠어? 우리 보는 거야 주말에 쉴 때 보면 된다지만 현수 씨 본가에서 출퇴근하려고 하면 기본 3시간은 걸리잖아. 그렇게 하면 너무 힘들지 않겠어? 그나저나 현수 씨도 걱정이겠다. 저번에 부모님 댁 이사 가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아 했잖아. 그래도 동생들 다 결혼했으니 좀 괜찮아진 거 아니야? 어떻게 현수 씨 부담이 전보다 더 커진 것 같아. 결혼하고 나서
아무래도 가족들이랑 자주 만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이제는 좀 편해지겠지. 부모님 월세 내주던 거 다시 부모님이 내시기로 했어. 대신 용돈 드려야 할 것 같아. 내가 장가 가기 전까지만 받겠다고 하시던데. 아버지도 다시 일 시작하셨고 괜찮아지시겠지. 연애할 때 남편의 상황은 생각보다 좋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꿋꿋하게 일을 하고 늘 저를 먼저 생각하면서 데이트를 했었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전 남편이 진실되고 성실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금전적인 부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해버렸죠. 다행히 결혼을 고민할 때쯤 시부는 다시 일을 시작하셨고 시모도 중간중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계를 꾸리셨어요. 그러면서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는 듯 보였죠. 사실 가난한 집 장남이라 걱정을 많이 했지만 남편은 자격지심도 없는 것 같았어요. 생일날 집에서 제 차를 바꿔주신 날이 있었는데 그때 남편의 행동이 좋았어요. 우와, 유진이 진짜 기분 좋겠다. 어떻게 생일이라고 이렇게 좋은 차로 바꿔주셔? 정말 대단하다. 난 유진이 부모님이 너한테 해주시는 걸 들을 때마다 아, 이게 부모가 해주는 거구나. 새삼 놀라게 되는 것 같아. 나도 진짜 노력해서 내 자식한테는 이렇게 멋지게 생일 선물 해줄 수 있는 아빠가 될 거야. 정말 축하해. 유진아, 내가 다음에는 제일 좋은 선물을 해줄게. 고마워. 현수 씨가 이렇게 같이 기뻐해주니까 더 기쁜 것 같아. 사실 그 전에 만났던 사람들은 내가 집에서 뭐라도 선물 받았다고 하면 사치한다는 둥, 자기한테 자랑하는 거냐는 둥, 자격지심 부리는 남자들만 있었거든. 현수 씨처럼 말하는 사람은 처음이야. 난 현수 씨가 준 선물이 더 고마워. 내가 꼭 필요하다는 거 현수 씨가 사준 거잖아. 어떻게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어? 에이, 사랑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건 꼭 기억하고 있어야지. 그래도 유진이 네가 꼭 필요하다는 게 내가 딱 구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다음에는 어떤 물건이든지 내가 떳떳하게 고민 없이 살 수 있을 정도로 능력을 키워볼게. 그나저나 이런 걸로 자격지심 부리다니. 부모가 자식한테 뭔들 못해주겠어. 이런 건 부모님 사랑 듬뿍 받는구나 생각하고 좋아해야지. 남편은 다정하고 섬세한 사람이었어요. 금전적으로 여유로운 건 아니었지만 그런 게 전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늘 절 배려하고 생각해줬죠. 그래서 그런지 저는 남편을 만날 때면 마음이 편안하고 좋았어요. 1년을 채 만난 것도 아니었는데 결혼을 한다면 저뿐만 아니라 나중에 태어날 아이에게도 정말 좋은 남편, 아빠가 될 거라 생각이 들었죠. 그 생각이 확신에 차게 되었던 계기는 바로 저희 부모님을 만나게 되면서부터였어요. 부모님과 밖에 외식을 하러 갔던 날이 있었는데 그날 남편이 근처에 있다면 잠깐 인사를 하러 오겠다고 한 적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유진이 만나고 있는 강현수라고 합니다. 안 그래도 어머님, 아버님 한번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이렇게 좋은 자리가 있어서 인사드릴 수 있었네요. 이건 여기 오다 보니 제가 좋아하는 차 파는 곳이 있더라고요. 식사하시고 댁으로 바로 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가셔서 푹 주무실 수 있게 따뜻한 차 티백 준비해 봤어요. 어머, 자상해라. 우리 유진이가 안 그래도 만나는 남자친구가 너무 괜찮다면서 늘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렇게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도 자상하게 선물까지 챙겨오고 정말 고마워요. 유진이 거래처 회사 직원이라고 하던데 일은 힘들지 않아요? 오늘도 회사 회식 때문에 근처에 와 있는 거라고 해서 아유, 이렇게 와 있어도 괜찮은 건지 걱정이네요. 아, 괜찮습니다. 잠깐 시간이 나서 들렸어요. 그래도 근처에 계시는데 인사는 드려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저희 회사 덕분에 유진이도 만날 수 있었죠. 거래처가 아니었더라면 제가 유진이를 감히 만날 수 있는 자리는 없었을 것 같아요. 다행히 이렇게 좋은 인연이 되어서 연인으로 발전하게 된 걸 저는 무엇보다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번에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남편은 처음 보는 저희 부모님에게도 친절하게 얘기를 해주었고, 30분도 채 되지 않는 시간이었지만, 부모님께서는 남편이 좋은 사람 같아 보인다면서 칭찬하셨어요. 오래도록 회사를 운영하셨던 아빠도 남편을 보고서는 너무나 마음에 들어 하셨죠. 저는 남편과 결혼 생각도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께 남편의 가정 상황에 대해서도 모두 말씀을 드렸어요. 부모님께서는 그런 부분은 단지 일부분일 뿐이라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라고 저희를 허락해 주셨어요. 사실 처음에는 남편 상황도 그렇고 결혼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았는데 남편은 저희 부모님을 뵙고 온 뒤로 적극적으로 결혼을 하자고 말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유진아, 사실 나도 지금 결혼할 상황이 아닌 거 알아. 우리 집 넉넉한 편도 아니고 작년에 동생도 결혼했으니 집에서는 더 이상 도와줄 여력도 없을 테고 내 힘으로 결혼 준비해야 한다는 거 나도 알고 있지만 나는 꼭 결혼을 한다면 너랑 했으면 좋겠어. 우리가 적은 나이도 아니고 이제는 서로 진지하게 생각을 할 때도 됐잖아. 유진이 너는 어떻게 생각해? 현수 씨, 근데 나는 지금 우리가 결혼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돼. 사실 아빠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셔. 엄마도 이것저것 신경 쓰실 겨를도 없으시고. 지금 결혼을 준비하는 건 조금 힘들 것 같아. 현수 씨 집 상황 때문에 결혼을 못하겠다고 하는 건 아니야. 그냥 단지 지금 우리 아빠가 많이 편찮으시니까 조금 나아지시면 그때 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더 지금 해야지. 사실은 그때 유진이 부모님 만나 뵙고 나서 얼른 결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아버님께서 많이 편찮으신 게 바로 보이고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때 유진이 네가 말했잖아. 아버님이 유진이 결혼하는 건 꼭 보고 가고 싶다고 하셨다면서. 우리가 그 소원 들어드리자. 이것저것 다 갖추고서 준비하지 말고 정말 양가 부모님 모시고 결혼식만이라도 하면 좋을 것 같아. 남편은 부모님 나이가 있으시니 더 늦기 전에 결혼식을 올리자고 제안을 했어요. 그때 당시 아빠가 많이 편찮으셨던 상황이라 저는 결혼에 대한 생각을 하기가 어려웠죠. 그래도 부모님께 슬쩍 얘기를 꺼내니 너무나 좋아하셨어요. 특히나 아빠는 제 얘기에 더 치료를 잘 받아야 되겠다면서 삶의 의지를 불태우시기도 했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결혼을 결심했던 것 같아요. 시댁에 처음 인사를 가던 날은 생각보다 걱정이 컸어요. 혹시라도 아들을 제가 뺏어간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을까,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 어쩌지 걱정하는 마음으로 가게 되었죠. 그런데 생각보다 시댁에서는 저를 너무나 반가워하셨어요. 아이고, 네가 우리 새아가구나. 아유, 너무너무 반가워. 우리 현수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 우리 집에 시집 와준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 사실 우리 현수가 크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힘들기도 했거든. 결혼하기 전에 현수한테 들었을지 모르지만 현수가 우리 집 생활도 책임지고 그랬어. 그런데 이제는 그런 거 전혀 걱정 안 해도 돼. 우리 둘이서 일도 하고 있고 아직 젊으니까 너희들한테 기댈 일 없을 거야. 아, 그래. 우리가 이제 일도 열심히 하고 있고 애들도 다 결혼했으니 우리들만 신경 쓰면 되니까 니들도 이제 걱정하지 말고 니들끼리 잘 살아. 그런데 우리가 여유로운 건 아니라서 결혼 준비하는데 보태주기는 어려울 것 같구나. 그 대신 우리는 시집살이 이런 거 전혀 없을 거야. 가족들도
그냥 다 각자 알아서 지들끼리 잘 살기로 했으니까 시집살이 걱정은 하지 말아도 돼. 아유, 그럼. 사돈댁에도 꼭 얘기를 해주렴. 사실 우리 집안 상황이 이러저러 하지만 전혀 시집살이 걱정할 필요도 없다고.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젊은 사람이라 시집살이 이런 건 하나도 몰라. 그러니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되니까 너희 둘이서만 잘 살렴. 알았지? 결혼식 준비도 우리한테 얘기할 필요도 없어. 너희들끼리 알아서 결정하면 돼. 그렇게 저희는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시댁에서도 친인척들이 별로 없다면서 초대할 사람이 없으니 작게 시작해도 괜찮다고 말씀을 하셨고, 저희 부모님도 결혼식은 소소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렇게 진행을 하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저희 집에서 결혼 준비에 도움을 주겠다고 했지만 남편은 끝까지 거절을 했어요. 현수 씨, 그냥 엄마 아빠가 결혼 준비하는 게 도와준다고 하니까 도움받고 시작하는 건 어떻게 생각해? 엄마가 꼭 한번 물어보라고 하셔서 나도 그냥 괜찮다곤 했는데 엄마는 그래도 결혼 준비하는데 보탬이 되어주고 싶대. 그냥 결혼식장 비용이나 신혼여행 비용 이런 거 부담하는 건 어떻게 생각을 하냐고 물어보셔서. 아, 그래? 근데 나는 우리 힘으로 결혼 준비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우리 집에서도 도움을 안 받는데 저가댁에 도움을 받는다는 게 좀 그렇잖아. 물론 어머님 말씀도 들어야 하지만 그건 나중에 정말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 받기로 하자. 아직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잖아. 지금부터 도움을 받으면 나중에는 내가 결심한 마음이 안일해질 것 같아서 그래. 아, 맞아. 현수 씨 나랑 결혼할 때 다짐한 거 있다고 했었지? 그런데 시댁에서는 별 말씀 없으셔? 저번에 내가 전화하니까 그냥 안부만 묻고 바로 끊으시던데 뭔가 궁금하신 게 있으실 것 같은데 내 생각하셔서 안 물어보시는 것 같아서 말이야. 그냥 편하게 전화하셔서 물어보셔도 되는데 항상 전화드리면 얼른 끊으려고 하시는 것 같아. 내가 말했잖아. 우리 집 시집살이 없다고. 엄마 아빠 일하시느라 바쁘셔서 우리 생각할 겨를도 없으셔. 그냥 우리가 알아서 잘 준비하면 돼. 너무 걱정하지 마. 알아서 잘 될 거야. 우리 집은 하나도 걱정 안 해도 되니까 유진이 네가 어머님 아버님께 잘 말씀드려. 생각보다 쿨한 시댁 사람들과 걱정이 많았던 친정 사람들이 결혼 준비하면서 딱 다르다는 게 티가 났죠. 처음에는 저희 집에서 너무 많이 관여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착각이었다는 걸 멀지 않아 알게 되었어요. 결혼 준비를 하던 와중에 투병을 하시던 아빠가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면서 상황은 반전을 맞이했어요. 장례식을 치르면서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 엄마는 곧 쓰러지실 듯 힘들어 하셨고 저 역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결혼을 준비하던 와중에 생긴 일이니 전 다행이라 생각을 하고 결혼을 잠시 중단해야 된다고 말을 했어요. 현수 씨, 우리 결혼 잠시 중단해야 할 것 같아. 지금 당장 결혼식 올리기는 너무 부담이고 엄마도 몸이 많이 안 좋아지셔서 결혼을 강행하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1년만, 아니 한 몇 달만이라도 좀 옮기자. 당장 급한 거 아니니까 시간 좀 줬으면 좋겠어. 아빠가 너무 급하게 떠나셨잖아. 엄마도 나도 너무 경황 없이 떠나보내서 지금 너무 힘들어서 그래. 갑자기? 근데 유진아, 우리 결혼은 그냥 하기로 한 거잖아. 아버님 아프신 거 다 알고서 시작을 했고 이렇게 급작스럽게 돌아가신 건 나도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돌아가신 아버님 생각해서라도 계획했던 건 해야지. 솔직히 말하면 우리 집에서도 이번에 결혼식 많이 기대를 하셨거든. 마지막으로 남은 자식 결혼하는 거라
주변 친척들한테도 다 말을 해놓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안 한다고 해버리면. 아니,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몇 달 좀 미룰 수 없냐고 물어보는 거잖아. 결혼식장 비용이나 이런 건 내가 위약금 부담할게. 엄마가 많이 힘들어 하셔서 그래. 지금 그냥 결혼식 해버리면 엄마 더 힘드실 거야. 당신이 좀 이해해주면 안 되겠어? 내가 지금 위약금 때문에 그래? 아무리 그래도 지금껏 준비를 해왔는데 갑자기 미루자고 하니까 그렇지. 우리가 결혼식 미룬다고 해서 바로 원하는 시간에 장소에서 결혼할 수 있는 것도 아닐 테고. 어떻게 그렇게 무자르듯이 딱딱 잘라서 미루자는 얘기를 하냐고. 아버님 돌아가신 건 정말 안타깝지만 이건 유진이 너희 집만 관련 있는 게 아니잖아. 당연히 결혼을 미룰 거라고 생각했던 남편은 절대로 결혼을 미룰 수 없다며 강행을 요구했어요. 당장 3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바꿀 수 없다고 했죠. 결혼을 준비하던 당시에 단 한 번 불만이 없었던 시댁에서도 결혼식을 미룬다고 하자마자 결사 반대를 한다며 연락이 오곤 했어요. 현수한테 들었다. 결혼 미루고 싶다고 했다며? 왜? 아버지 돌아가셔서 안 되겠니? 아무리 그래도 결혼은 일륜지 대사고 가족 간 중요한 일인데 그런 걸 네 감정 하나 때문에 미룬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아무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한들 결혼식은 3개월 후에나 치르는 거고 이미 준비한 건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 아버지가 안 아팠던 것도 아니고. 네, 어머님 말씀 충분히 이해해요. 결혼 중요한 일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버지가 아무리 투병 중이었어도 심각한 상황도 아니었고 아직 일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너무 급작스러워서요. 저도 엄마도 아직 마음의 준비조차 안 하고 있었던 상황이라 제가 결혼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단 몇 달간만이라도 조금 더 미뤄볼 수 있냐고 물었던 거예요. 절대로 안 된다. 결혼할 거면 하는 거지 미루는 게 어디 있니? 사람 일이 어떻게 될 줄 알고. 그동안 니들이 알아서 어련히 잘하겠거니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별말은 안 했는데 솔직히 결혼 준비하는 게 우리 마음에 썩 드는 부분은 없었어. 근데 또 여기서 네가 결혼을 미룬다고 하니 내가 너한테 좋은 감정이 생기겠니? 다른 건 몰라도 결혼식 미루는 건 절대 안 돼. 이미 주변에 다 얘기를 해놓았는데 사돈 돌아가셔서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잖니. 시댁에서도 너무 반대를 하니 저는 결혼을 하는 것에 대한 회의감까지 들고 말았죠. 특히나 엄마가 너무나 힘들어 하셔서 이 시기에 결혼을 하는 건 어려운 일이라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 헤어질 결심을 하고선 남편에게 결혼을 미루자는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실은 엄마가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우울증이 생기셨고 저녁마다 잠도 못 주무시고 계셔. 지금은 내가 같이 곁에서 자면서 엄마 돌보고 있지만 내가 결혼을 하고 나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 당신 입장에서는 이해 안 되는 거 알아. 근데 나한테는 엄마도 중요해. 건강도 많이 나빠지셨고 이 상태에서 결혼하면 나는 내 마음도 편치 않을 것 같아. 어차피 결혼 날짜나 이런 건 옮길 수도 있는 거고 아직 3개월 남은 거잖아. 어떻게 그렇게 쉽게 얘기를 해? 결혼 준비하면서 아무리 이것저것 준비한 게 없다고 해도 어쨌든 결혼을 하는구나 마음을 먹은 거랑 안 먹은 거랑은 다르지. 그리고 우리가 결혼을 하고 안 하고랑 장모님이 힘들어 하시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우리가 결혼을 안 한다고 해서 돌아가신 장인어른이 다시 살아 돌아오시는 것도 아닌데 나는 이게 더 이해가 안 돼. 내가 설명했잖아. 엄마가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불면증에 우울증 생기셨다고. 그럼 나 결혼해서 엄마 괜찮아지실 때까지 친정에 있어도 돼? 그건 당신도 싫잖아.
그냥 결혼하기 전에 엄마를 좀 더 챙기고 싶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야. 솔직히 우리 결혼 날짜 잡을 때도 처음에 우리 1년 뒤에 결혼하는 걸로 해서 넉넉하게 준비하려고 했었잖아. 그러다가 식장 자리가 나와서 급하게 당겼던 거고. 그냥 그때 우리 원래 계획했던 날에 하는 거야.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아줘. 예비 남편은 끝까지 제 의견에 동의를 해주지 않았죠. 그렇게 냉전 기간을 갖게 되면서 전 이대로 헤어지는구나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며칠 후 남편은 연락을 먼저 해왔는데 남편이 제안한 말은 저도 너무나 놀라운 얘기였어요. 결혼, 그냥 우리 원래 날짜에 하자. 장모님 걱정이라면 그냥 우리 모시고 살아. 그게 낫겠어. 장모님 내가 모시고 살 테니까 당신 그러면 결혼 그대로 해도 괜찮은 거지? 생각해보니까 이건 간단하게 해결될 일이었어. 우리 그냥 장모님 모시고 살면 되잖아. 그러면 당신도 편하고 나도 편하고 좋지 않겠어? 그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지? 뭐? 갑자기 무슨 엄마를 모시고 살아? 어떻게 그렇게 해? 그러지 않아도 돼. 그냥 단지 결혼을 좀 미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뿐이야. 엄마도 우리랑 같이 사는 건 원하지 않으실 테고, 엄마 좀 괜찮아지실 때까지만, 우울증이랑 불면증 나아질 때까지만 같이 시간 좀 보내겠다고 한 거야. 엄마가 내년에는 이모 댁으로 가서 살겠다고 하셔서 괜찮을 것 같아. 아니야. 어떻게 어머님을 이모님 댁에 보내? 그냥 우리가 모시고 살자. 그게 나도 마음이 편하겠어. 당신이 장모님 그렇게 신경 쓰고 있는데 나는 너무 가볍게 생각을 했었네. 장모님께 내가 말씀드릴게. 남편은 저에게 합가를 하자고 제안을 한 후에 바로 저희 엄마를 만나러 왔더라고요. 당연히 엄마는 너무나 좋아하셨고 정말로 당신을 모시면 총담 38평 아파트를 남편 명의로 사주겠다는 제안도 하셨죠. 사실 제 걱정은 따로 있었는데 엄마보다는 시댁에서 이걸 허락해 줄 건가 걱정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시댁에서는 뜻밖의 반응을 보이셨어요. 결혼 그대로 하기로 했다며? 잘 생각했어. 결혼 그거 날짜 한번 정해지면 그대로 하는 게 나아. 그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거든. 어쨌든 잘 생각했어. 어머니도 모시고 살기로 했다지? 그래, 뭐 어쩌겠니? 안사돈께서 그렇게 힘들어 하시는데 하나밖에 없는 딸이 모시고 살아야지. 우리 걱정했다면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돼. 우리야 자식들 빨리 독립하는 날만 꿈꿔왔는데 합가는 아예 생각도 안 했었지 뭐. 정말 그렇게 해도 괜찮으시겠어요? 사실 현수 씨가 합가하겠다고 했을 때 제 머릿속에 어머님, 아버님이 딱 떠올라서 너무 죄송했어요. 저희 엄마도 하나밖에 없는 딸이 저지만 현수 씨한테도 어머님, 아버님한테는 소중한 장남이잖아요. 그래서 합가를 한다고 하면 좋아하시진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뭐 반가운 소식은 아니지만 이해는 하지. 안사돈께서 많이 힘들어 하시지 않니? 어쨌든 결혼은 그대로 한다고 하니 다행이긴 한데 내가 한 가지 부탁을 좀 해도 될까? 이번에 주변에 현수 결혼한다고 했더니 친인척들이 좀 많이 온다고 하네. 그러면 지금 예약한 곳에서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내가 알아보니까 괜찮은 곳에 딱 같은 타임에 자리가 있더라고. 그쪽으로 바꾸는 건 어떻게 생각하니? 근데 거기가 원래 계약한 곳보단 좀 큰 곳이라서 비용이 추가될 것 같은데. 아, 괜찮아요, 어머님. 시간만 맞으면 편하신 대로 바꾸셔도 괜찮아요. 저희가 결혼 준비할게요. 안 그래도 많이 배려해 주셨는데 저희도 그 정도는 해야죠. 부담 갖지 마시고 어머님 변경 정보만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추가 비용 결제할게요.
합가를 허락한 시댁에게 고마워. 전 결혼 준비를 다 부담하겠다고 선언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 결혼 준비가 점차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지역 내 작은 결혼식장에서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도 저렴한 국가로 갔다 오려고 했는데 갑자기 결혼식장이 변경되더니만 지역 내에서 제일 비싸고 고급스러운 곳에서 예약을 했죠. 뿐만 아니라 없었던 친인척들 예단을 돌려야 한다면서 예단 리스트도 받게 되었어요. 어머님께서 어제 이걸 보내주셨는데 친척들한테 그래도 이불 한 채는 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해서 준비해야 될 것 같다고 하시던데 당신 이거 알았어? 그 동생들 한복도 그냥 새로 맞춰주면 좋을 것 같다고 하셔서. 근데 당신 결혼식에 동생들 한복 안 입는다고 했던 거 아니었어? 아, 그거? 아니, 엄마가 친척들한테 나 결혼한다고 여기저기 얘기를 많이 했던 모양이더라고. 그거 알고서는 너도 나도 다 참석하겠다 난리였잖아. 그래서 결혼식장 바꾼 건데 좋은 결혼식장 예약하니까 다들 기대가 큰가 봐. 원래 우리 예단 안 하려고 했는데 해야 될 것 같네. 원래 어른들 좀 고지식 하잖아. 엄마한테 주변에서 자꾸 뭐라고 하는 모양이더라고. 아, 그래? 뭐 예단 준비하는 거야 어려운 건 아닌데. 그러고 보니 당신 신혼여행지도 바꾸겠다고 물어봤다며. 신혼여행 갈 시간 없다고 해서 우리 2박 3일만 여행하고 오기로 한 거 아니었어? 갑자기 10일 동안 시간 낼 수 있게 된 거야? 아, 실은 나 회사 그만두려고. 결혼식 올 회사 동료들도 없고 그냥 그만둬서 나도 사업이나 해볼까 생각 중이야. 전부터 생각했던 건데 이번에 신혼여행 휴가를 얼마 안 준다고 하길래 이참에 그만둬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 남편은 갑자기 회사까지 그만둔다고 얘기를 했고, 당장 한 달도 남지 않은 결혼식이 갑자기 이렇게 변하니 저는 어안이 벙벙했죠. 남편뿐만 아니라 시댁 식구들의 요구도 날이 갈수록 늘어났는데 전에 알던 사람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달라졌죠. 우여곡절 끝에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마치고 온 다음날 엄마는 아침 일찍 청담 38평 아파트 계약을 하러 남편과 다녀왔더라고요. 그런데 집에 온 남편은 부랴부랴 트렁크에 옷을 담더니 집을 나가려고 했어요. 당신 어디가? 갑자기 트렁크에는 왜 옷을 싼 거야? 아, 시댁에 갔다 오려고? 아니, 말이라도 하지. 나 아직 준비 못했어.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 나도 옷 챙길 테니까. 엄마랑 당신 부동산 갔다 왔을 때 나도 챙기고 있을 걸 그랬나 보다. 잠깐만, 금방 옷만 갈아입고 나올게. 아니, 너는 챙길 필요 없어. 이참에 잘 됐네. 그렇게 소중한 엄마랑 앞으로 잘 살아. 나는 가볼 테니까.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인가 싶더라고. 신혼여행 갔는데 내가 현타가 딱 왔지 뭐야. 아침부터 내내 고민했는데 지금 그냥 헤어지는 게 깔끔할 것 같아. 아, 아파트는 위자료로 알고 챙길게. 솔직히 내가 당신네 너무 맞춰줬잖아. 뭐? 지금 무슨 말이야? 헤어지다니. 지금 당신 나랑 헤어지겠다고 하는 거야? 아니 이게 무슨... 당신 우리 엄마가 청담 아파트 준다고 했을 때 그때부터 이렇게 생각한 거였어? 아니면 그전부터 그랬던 거야? 야, 솔직히 말해서 너처럼 너만 아는 애랑 어떻게 사냐? 생일 선물이라고 차 떡하니 받으면서 자랑하는 사치스러운 애랑 어떻게 사냐고.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넌 네 배경 아니었으면 남자 못 만났어. 알아? 겉보리 서말만 있으면 처가살이하랴? 정 나랑 살고 싶으면 네 엄마 놔두고 오던가. 못하겠지? 그러니까
헤어지는 거야. 남편의 말이 끝나고 남편은 트렁크만 딸랑 들고 나가버리더라고요. 전 남아있는 남편의 모든 짐을 시댁으로 보냈고 그 다음 피해 복수를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제가 늦둥이 외동딸이라는 점도 아빠가 아프다는 것도 모두 알고 저에게 접근을 했었더라고요. 전 회사를 부랴부랴 그만뒀던 이유도 저에게 좋지 않게 접근했다는 걸 누군가 알려줄까봐 그만둔 거였죠. 다행히 뒤늦게 결혼 소식을 들었던 남편의 전 직장 동료는 저에게 SNS로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어떻게 저에게 접근을 했는지 상세하게 알려주었고 거기다가 저와 연애를 하면서 얼마 남지 않은 장인의 재산을 본인이 다 가질 수 있을 거라는 허세 많은 얘기를 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사업가였던 아빠의 재산을 받아 본인 사업을 할 거라면서 그 수많은 친인척들이었던 사람들은 친인척이 아닌 시댁 사람들이 투자를 받기 위해 초대한 사람들이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이 모든 내용들을 토대로 전 사기 결혼으로 남편을 사기죄로 고소했고 또한 시댁 식구들을 사기 방조죄로 신고를 했습니다. 당연히 남편의 행동은 재산을 얻기 위해 우리를 기만한 행동으로 인정되었어요. 남편은 그때서야 미안하다며 잘못을 시인하며 싹싹 빌었어요. 유진아, 정말 미안해. 내가 다시 아파트 돌려줄게. 그리고 장모님한테도 내가 무릎 꿇고 사과할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나 사기죄로 처벌받으면 취업하는 것도 힘들어져.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내가 갑자기 돈을 보니 눈이 멀어서 그만. 정말 미안해. 용서? 그동안 나랑 우리 가족들 기만하고선 이제 와서 용서라고? 웃기고 있네. 당신 처음부터 나 속이려고 접근한 거잖아. 잘못한 게 있으면 벌 받아야지. 용서해줄 생각 없으니까 당장 꺼져. 나 이대로 처벌받으면 우리 가족들 굶어 죽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우리 집 지금 파탄 났어. 정말 가족들도 다 알고서 그런 거 아니야.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내가 하자고 한 대로만 한 거고 절대 잘못 없어. 잘못 없다는 사람들이 주변에 그렇게 돈 많다고 자랑하고 다니니? 우리 집 돈이 어떻게 네 돈이 됐는데? 그렇게 결혼하자고 난리 피운 이유가 그거였어? 내가 호구인 줄 알았나 본데 이제 아니야. 당장 우리 인생에서 꺼져. 그리고 네가 받아간 아파트 매매 취소됐거든? 계약서 작성한 걸로 네 거 된 줄 알았나 본데 우리 엄마가 너랑 같은 줄 알아? 중도금만 내고 다 안 보냈으니 망정이지. 사기죄로 너 민사 보상도 해야 될 거다. 여보, 내가 진짜 잘못했어. 우리가 돈이 어디 있다고. 우리 집 다 망한 거 알잖아. 가족들 다 사기 방조죄로 처벌받고 나까지 처벌받으면 진짜 우리 집 망해. 어떻게 냉정하게 그럴 수가 있어. 우리가 얼마나 애틋한 사이였는데. 애틋 좋아하네. 우리가 언제 애틋했니? 네 계략에 속아 넘어간 내가 얼마나 자책하면서 살고 있는 줄 알면 넌 그 처벌 가벼운 거야. 니까짓 거 사회에 발도 못 붙이게 만들어줄 거니까 각오해. 그렇게 남편은 사기죄로 복역하게 되었고 시댁 식구들도 사기 방조죄로 처벌을 받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시댁 식구들은 전부 다 제대로 된 직장 없이 남편이 벌어다 둔 돈으로 생활을 했다더라고요. 그러다가 생활이 버거워지니 돈만 보고 다들 결혼을 했는데 그러면서 점점 상황이 나아지는 걸 보고 이거다 싶었던 거죠. 호구처럼 제가 걸려들었지만 다행히 금방 이걸 알고 다시 되돌려 놓을 수 있게 되었어요. 폭풍이 지나가고 나서 엄마와 함께 생활하며 저는 안정을 찾았어요. 그렇게 몇 년 후 엄마는 돌아가시게 되었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부모님에게 가장 큰 불효를 한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그때 당시는 사람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 그 사람들이 나쁜 거지, 모든 사람이 나쁜 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앞으로는 엄마 아빠가 마음 푹 놓으실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살아보려고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파이팅 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제 주변에서도 이제 결혼을 한 지인들이 많은데요. 같이 모여 얘기를 하다 보면 항상 언급되는 게 바로 시댁이거든요. 과거에는 시댁이라고 하면 어렵고 불편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요즘은 전처럼 불편한 분위기는 많이 사라진 것 같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시댁만 생각하면 시금치도 먹고 싶지 않다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저 역시 시금치의 시자도 싫어했던 사람 중 한 명이랍니다. 제가 시댁과, 아니 남편과도 모든 싹을 자르게 된 이유 알려드리려고요. 사실 남편과 결혼할 때 양가 집안은 넉넉한 편은 아니었어요. 결혼에 딱히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여유는 없었기 때문에 남편과 저 두 사람의 힘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죠. 첫 신혼집은 원룸 월세로 시작을 했어요. 신혼 때는 남편은 항상 저에게 고마워했어요. 여보, 남들처럼 넓고 깨끗한 집에서 신혼생활 시작하지 못해서 아쉽지 않아? 당신 정도면 나보다 훨씬 능력 있고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당신한테 제대로 못해준 것 같아서 미안하네. 그래도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서 우리 같이 넓은 집으로 꼭 이사 가자. 지금은 이렇게 좁은 원룸이지만 우리 힘으로 차츰차츰 넓은 곳으로 이사 가면 더 뿌듯하고 좋겠지? 그럼 엄마가 말하는데 처음부터 갖춰서 시작하면 좋겠지만 이렇게 작게 시작해서 하나하나 갖추면 더 애틋하고 좋아진대. 나도 그렇게 생각해. 솔직히 벌써부터 몇 억씩 하는 집 마련하는 게 말도 안 되잖아. 빚내서 무리해서 사기보다는 좀 더 모아서 여유롭게 시작하는 게 좋지 뭐. 우리가 일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양가 부모님 다 건강하시니 이것만으로도 감사하지. 고마워. 내가 정말 천사를 만났나 보다. 우리 지금은 힘들어도 같이 노력해보자. 혼자서 버는 것보다 다 같이 벌면 금방 모을 수 있을 거야. 안 그래도 이번에 회사에 좋은 프로젝트 진행한다고 했거든? 내가 이번에 잘 준비해서 승진 꼭 할게. 시댁은 완전 시골에 있는 곳이었어요. 차로 가도 반나절은 걸리는 곳이었죠. 주변의 젊은 사람들은 거의 살지 않고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만 사는 동네였는데, 그래서 그런진 몰라도 생각 자체도 완전 옛날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계셨어요. 며느리가 시집을 오면 시댁에서 하는 말에 꼼짝없이 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셨죠. 그래서 그런가 결혼 후 시모는 집에 사소한 일이든 뭐든 있을 때마다 항상 저에게 연락을 했어요. 며느라, 내일 우리 집에 좀 오너라. 안 그래도 저번 주에 안 오길래 전화하려고 했는데 내일 와서 아들 좋아하는 장아찌 담가놨으니까 가지고 가. 그리고 와서 농사일 좀 거들고, 시기 놓치면 다 메말라가지고 안 되니까 내일은 꼭 와야 돼. 아참, 그때 약지어 오라는 건 어떻게 됐어? 말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가지고 오지를 않아. 어머님, 저 지금 일하고 있어서 길게 통화를 못 드려요. 신우한테 어머님 모시고 병원 다녀오라고 했는데 아직 안 갔어요? 그거 본인 아니면 처방 못 받아준다고 제가 가서 가지고 올 수 없어요. 어머님 신으실 때 같이 가셔서 처방 받으세요. 그리고 내일도 일해야 해서 못 내려가요. 장아찌 주말에 남편한테 가지러 갔다 오라고 말할게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평일에는 일해야 해서 쉬기 힘들어요, 어머님.
아니, 시어머니가 오라고 하면 와야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여자가 밖에 나가서 돈 벌면 뭐 얼마나 번다고 그거 가지고 오니 못 오니 하니? 너는 시댁이 그렇게 우습니? 네 남편이 밖에서 얼마나 힘들게 돈 벌고 오는데 그거 생각하면 나한테 네 남편 챙겨줘서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가야지. 핑계대지 말고 회사에 내일 못 간다고 하고 오면 될 거 아니니? 무슨 뭐 얼마나 대단한 회사를 다닌다고? 어머님, 대단한 회사 다녀서 못 가는 게 아니고요. 회사를 다니면 평일에는 별일 없으면 출근을 해야죠. 그리고 이렇게 하루 전에 급작스럽게 못 간다고 하면 안 돼요. 급한 일도 아니시잖아요. 이래서 저는 못 가니까 주말에 남편 보고 가지러 가라고 할게요. 아니면 내일 남편한테 쉬라고 말해 볼게요. 걔가 회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데 회사를 쉬라고 하니? 네가 오라니까? 네가 와야지 누굴 보고 오라가라 해? 시집 와서는 어떻게 제대로 시댁에 내려온 적이 없니? 일한다고 못 온다, 어째서 못 온다. 핑계만 태산이고. 내일은 꼭 와라, 알았지? 막무가내로 통보하는 시모가 너무 황당했지만 전 더 이상 대응하지 않고 남편에게 넘겼죠. 그나마 남편이 초반에는 잘 정리를 해줬지만 그래도 시모는 꿋꿋하게 저에게 연락을 해왔어요. 가장 충격을 받았던 날은 바로 명절이었어요. 결혼하고 첫 명절 때 친척들이 죄다 시댁으로 모였거든요. 남편도 몇 년 만에 본다는 친척들도 있을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시댁으로 왔어요. 명절 전날부터 당일날까지 쉴 새 없이 하루 종일 밥상을 차리고 치우고 설거지까지 바쁘게 보냈어요. 시골 어르신들이라 첫 며느리가 반갑기도 하고 궁금할 수도 있겠다 싶어 꾹 참았죠. 다음날 전 일찍 친정에 가려고 자고 있는 남편을 깨우려고 했어요. 너 뭐하니? 아이고, 일로 와. 아니, 잘 자고 있는 애를 뭐하러 깨워? 더 자게 둬. 지금까지 일하느라 얼마나 피곤했으면 애가 세상 모르고 자고 있겠니? 깨우지 말고 푹 자고 알아서 일어날 때까지 그냥 둬라. 할 일 없어서 그러니? 그러면 너는 나랑 같이 나가서 밭일이나 좀 하자꾸나. 옷 좀 편한 걸로 갈아입고 와. 왜? 어디 가게? 아직 점심도 안 됐는데 어딜 가려고? 저희 친정에 가야죠. 벌써 점심 다 되어가고 지금 넘어가도 점심 지나버릴 텐데 이제 출발해야 해요. 또 내일 출근하려면 일찍 움직여야 하는데 지금 안 가면 친정에 못 갈 것 같아서요. 남편 어제도 일찍 자고 잠도 푹 잤어요. 더 자면 저녁에 잠 안 오고 힘드니까 그냥 지금 일어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친정? 얘가 또 결혼한 걸 잊어버렸나 보네. 요즘 애들은 결혼한 걸 자주 잊어버린다니? 여기가 어디야? 시댁이잖아, 시댁. 어디서 버르장머리 없게 시댁에서 친정을 언급해? 명절에 누가 친정에 가니? 명절 다 끝나고 주말에 혼자서 후딱 갔다 오면 되는 걸. 또 굳이 아들 끌고 가가지고 인사하겠다고. 이번 명절은 여기서 보내고 다음 명절의 마지막 날에 가면 될 거 아니니? 네? 그게 무슨... 아니요. 그냥 오늘 갈게요, 어머님. 친정에서도 어제부터 언제 오냐고 연락 계속 오고 저도 집에 가고 싶어요. 내일 출근도 해야 하면 지금부터 움직여야 맞는 것 같고요. 연휴부터 내내 여기 있었잖아요, 어머님. 오늘은 일찍 넘어갈게요. 그게 뭔 소리야? 시댁에 왔으면 우리가 가거라 할 때까지 있어야 예의인 거지. 누가 버릇없게 먼저 가겠다는 말을 해? 시집 와서 친정을 가는 며느리가 어디 있니? 명절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저녁까지 싹 챙겨서 먹고 가야지. 시모의 큰 소리에 자던 남편은 헐레벌떡 일어나 절 끌고 나왔어요.
그렇게 전 친정으로 가게 되었지만 가는 내내 아무리 곱씹어봐도 시모의 태도가 이해가 가지 않았죠. 시댁에 있으면서 군소리 하나 없이 모든 상차림을 혼자서 해야 했고 시댁 식구들 그 누구 하나 도와주지도 않았는데 도대체 왜 저러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친정으로 향하는 길에도 전 남편과 대판 싸웠어요. 그래, 엄마가 좀 너무하긴 했는데, 그래도 며느리 왔다고 여기저기 엄마가 엄청 전화하고 오라고 했던 모양이더라고. 아까 들어보니까 저녁에는 다른 사촌들도 온다고 했던 것 같은데, 아마 이번에 며느리 들어오고 첫 명절이라서 더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 그래서 간다고 하니까 엄마가 마음에도 없이 그런 말을 하신 것 같고, 그냥 한 번만 좀 참아주지 그랬어. 오랜만에 보는 건데. 우리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고 한 달에 한 번은 이 먼 곳까지 꼭 왔어. 거기다가 주말마다 안부 전화 드리고. 당신은 우리 집에 그렇게 해? 우리 집에 언제 가봤는데? 결혼하고서 우리 집에는 딱 2번 갔잖아. 근데 난 벌써 10번은 더 갔어. 근데도 무슨 또 참으라는 거야? 연휴부터 당일까지 쭉 여기서 내내 일했어. 쉴 틈 없이 앉을 틈도 없이 일하다가 겨우 집에 가겠다는데 그걸 참으라고? 계속 참으라는 게 아니라, 아유, 됐다. 내가 다 잘못했어. 엄마가 옛날 분이셔서 그렇게 말한 거지. 아직 도연이도 안 왔잖아. 저녁에 도연이도 온다고 하니까 아마 엄마는 다 같이 모여서 밥 한 끼 먹자 싶으셨나 봐. 그래, 도연 아가씨. 아가씨는 도대체 명절에 보이지도 않고 어딜 간 건데? 왜 나는 여기 집안 사람들 얼굴도 모르는데 밥상까지 차리고 치우고 정리하고 그걸 왜 내가 다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난 어머님이 많이 기대하셨구나 생각이 들어서 잘하려고 노력했어. 근데 그건 하나도 안 알아주고 더 있으라고? 내가 너무했다고? 지금 친정 가도 점심 이후에나 도착할 텐데 그럼 내일 출근해야 하니까 몇 시간 안 있다가 나와야 하고 그럼 난 엄마 아빠는 명절에 길게 볼 수가 없는 거야? 남편의 사과로 끝이 났지만 시댁만 생각해도 답답한 마음이 들게 되었죠. 시모는 틈날 때마다 손주 타령을 했어요. 당장 생활이 넉넉한 건 아니었고 계획은 몇 년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무리 설명해 드려도 꿋꿋이 손주 타령을 하셨죠. 심지어 꼭 아들을 낳아야 한다면서 강조를 하셨어요. 내가 이번에 좋은 꿈을 꿨는데 주변에 물어보니까 다들 태몽이라고 하더라. 니들 임신한 거 아니니? 남자들은 잘 모르니까 네가 얼른 가서 테스트기라도 해봐라. 내가 보기에는 임신한 거 같으니 이번에 임신해서 낳으면 딱 좋을 것 같구나. 옆집 며느리는 딸만 둘이라던데 너는 꼭 아들 낳아야 한다. 아들이 재산이야. 딸은 시집가고 나면 필요 없으니까 아들 낳아야지. 어머님, 아가씨 들으면 서운하겠어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자식 성별을 결정하겠어요. 전 그렇게 걱정되시면 어머님 저한테 말고 남편한테 전화하셔가지고 말하셔요. 성별은 남편 쪽에서 결정하는 거니까 그러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아직 아이 생각 없어요, 어머님. 몇 년 더 열심히 일하고 돈도 좀 모으면 아이 생각해보겠다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었잖아요. 남녀관계가 그렇게 무자르듯이 된다니? 다들 그냥 아이 생기고 살다 보면 다 풀리고 그러는 거야. 내가 다 살아보고 말해주는 거니까 내 말 새겨서 들어. 내가 니들 나쁘게 되라고 말하겠니? 다 니들 좋으라고 말하는 거지. 특히 너는 왜 이렇게 내 말에 꼬치꼬치 토를 달아? 하여튼 니 기가 너무 세가지고 우리 아들 기 못 펼까봐 내가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한지 아니? 니가 너무 세니까 애가 안 들어서는 거 아니야?
시모만 이렇게 한다면 사실 무시할 수도 있겠지만 시댁에는 또 다른 빌런이 있었어요. 바로 남편과 나이 차이가 나는 신우이였죠. 저희가 결혼할 때쯤 대학생이었던 신우는 이렇게나 개념이 없나 싶을 정도였어요. 시모는 그래도 나이가 많으시니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신우는 정말 왜 그럴까 싶은 생각이 들었죠. 시댁에서도 신우를 말릴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오빠는 무서워해서 매번 뭔가 부탁할 일이 있으면 저에게 연락을 해왔죠. 언니, 이번에 집에 왔다면서요? 안 그래도 이번에 만나면 뭐 좀 부탁하려고 했는데. 아, 왜 이렇게 일찍 갔어요? 서운하게. 하여튼 언니, 옆에 오빠 없죠? 사실은 제가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언니밖에 생각이 안 나가지고요. 저 용돈 좀 챙겨주세요. 오빠한테 저번에 슬쩍 말했더니 돈 관리 언니가 하고 있다면서요? 그럼 언니는 좀 편하게 줄 수 있네요. 아, 용돈이요? 저번에 아가씨 생일 때 오빠가 100만 원 줬던 거 벌써 다 썼어요? 그때도 아가씨 사고 싶은 거 있다면서 딱 100만 원 모자라다고 해서 이번에 그렇게 챙겨드린 건데. 근데 그 선물 오빠가 대신 사줬다면서요. 그래서 그거 용돈으로 그냥 쓰라고 했다고 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용돈은 왜요? 에이, 언니도 알면서. 대학생이면 여기저기 꾸미고 다닐 때잖아요. 공부도 해야 하는데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공부도 못하고. 이번에는 공부에 좀 집중해 보려고요. 그러니까 언니가 좀 챙겨주면 안 돼요? 솔직히 우리 집 넉넉한 편도 아니고 다른 애들 들어보니까 새언니가 노트북도 사주고 독서실도 끊어주고 하던데. 전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생활비만 좀 보태주시면 돼요. 아가씨, 저 오빠가 매달 용돈 조금씩 챙겨주는 거 알고 있어요. 안 그래도 아가씨 계속 저한테 연락 와서 용돈 달라고 하는 거. 솔직히 저도 대학생 시절이 있었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해서 말 안 하려고 했는데요. 저희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에요. 이제 이사도 가야 하고 집이라도 한 채 마련하려면 지금부터 부지런히 벌어야 하는데 그냥 오빠가 챙겨주는 용돈으로 만족하면 안 될까요? 그 코딱지만한 걸로 뭐래요? 교통비 하면 끝인데. 그리고 오빠가 용돈 챙겨주는 거 알면 저한테 알고 있다고 미리 말이라도 해야죠. 어떻게 그걸 모른 척 할 수 있어요? 언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신우는 본인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삐졌다가 원하는 게 있으면 아무렇지 않은 척 연락을 하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신우 비위를 맞춰야 하나 혼란스러웠지만 시댁 식구들은 다들 그냥 그러려니 하고 맞춰주더라고요. 어느 날은 신우 생일날 같이 만나 밥을 먹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취소가 되었던 날이 있었어요. 그냥 친구들이랑 만나는가 보다 생각을 하고 넘어갔었는데 그날 저녁에 신우가 갑자기 저에게 기프트콘이랑 같이 고맙다는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여보, 이것 봐봐. 아가씨가 나한테 갑자기 기프트콘 보냈는데? 이거 뭐지? 내가 따로 뭐 챙겨준 거 없는데? 아, 아가씨, 당신이 아가씨한테 용돈 줬어? 이번에 그래도 생일이니까 용돈 두둑이 담으라고 했잖아. 그거 챙겨줘서 나한테 보내준 건가? 근데 작년 생일 때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못 들었는데 어떻게 올해 생일에는 갑자기 고맙다면서 기프트콘도 보내주지? 아, 걔가 그렇게 보냈어? 당신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그 사실은 내가 걔한테 선물 하나 했어. 당신이 주라고 그렇게 말을 해서 그런가 봐. 기분 좋지? 그럼 마음을 좀 넉넉하게 생각하고 들어봐. 그때 당신 결혼 선물로 어머님이 사주신 거 있잖아.
그거 당신 한 번도 안 메고 다녔잖아. 메고 다닐 것도 없고 그렇다고. 그거 선물로 줬어. 어차피 당신 안 메고 다닌다고 하고 그래서. 뭐? 지금 그걸 선물로 준 거라고? 아니, 그걸 주면 어떡해? 내가 얼마나 아끼고 아껴서 안 들고 다닌 건데. 엄마랑 아빠가 엄청 고심해서 선물해 주신 건데. 그걸 홀라당 주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지금 뭐 하는 거야? 나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그냥 그걸 줬다고? 당장 가지고 와. 당신 그거 당장 안 가지고 오면 우리 집에 당신이 한 짓 다 말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남편은 예상하지 못했던 반응이었는지 당황해하면서 나가버렸어요. 전 남편의 생각에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저에게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줘버리다니 화가 머리끝까지 났죠. 다음날 신우는 가방 때문에 우리가 다툰 걸 알았다면서 집에 가져다 뒀다는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그래도 단번에 다시 가져다 두었다는 걸 듣고 나니 마음이 좀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일찍 퇴근을 하고 집에 가서 종이 가방을 열어보니 무슨 에코백 같은 게 들어있더라고요. 아가씨, 이거 뭐예요? 가방은 없고 무슨 에코백 같은 게 들어있는데요? 잘못 가져다 둔 것 같아요. 어제 남편이 저한테 말 안 하고 가져간 거거든요. 그거 저희 엄마 아빠가 저 결혼 선물로 줬던 거라서 의미 있는 가방이라 다시 되돌려줬으면 좋겠어요. 남편이 뭐라고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가방이거든요. 에이, 언니. 설마 선물한 거 도로 가져다 두라고 하는 건 아니죠? 아무리 언니네 부모님이 사주신 거라고 해도 선물한 건데 솔직히 저도 기분은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오빠가 가지고 온 가방이 새 것도 아니고 누가 썼던 거잖아요. 그런 거 선물로 받고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언니 마음 생각해가지고 제가 잘 받았어요. 이미 선물로 준 거니까 다시 되돌려줄 필요 없잖아요. 아가씨, 저 그거 진짜 소중한 가방이에요. 아가씨 다시 사고 싶은 가방 있으면 그거 남편한테 사주라고 할 테니까 그 가방은 다시 되돌려줬으면 좋겠어요. 소중해서 제가 선물 받고 한 번도 못 써봤거든요. 부탁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벌써 선물 받은 지 2년 다 됐는데 그때 동안 안 썼으면 앞으로도 평생 못 쓰는 거지. 원래 물건 주인은 다 따로 있는 법이에요. 언니한테 소중한 가방 저한테 줬듯이 저도 엄청 아껴서 한 번도 안 들었던 에코백 선물로 드린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거 들고 다니는 거 알죠? 언니가 좀 패션 센스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선물 드린 거니까 부담 갖지 말고 쓰세요. 신우의 황당한 말에 전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결국 남편이 그것보다 훨씬 더 비싼 가방을 사주겠다면서 신우를 설득해 다시 가방을 되찾아오긴 했지만 왠지 모를 찝찝한 마음이 있었어요. 나중에 남편에게 아닌 척 물어보니 사실은 신우가 원래 갖고 싶었던 가방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비싼 가방인데 그걸 저에게 말하면 당연히 안 사줄 게 뻔하니 남편과 신우 둘이서 계획을 짠 거였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선 정말 너무 황당했고 남편에게도 크게 실망을 했어요. 그러다가 남편네 회사가 망하게 되었고 남편은 한순간에 실직자가 되었죠. 전 그게 한순간에 벌어진 일인 줄 알았는데 애초에 전조징후가 있었더라고요. 이미 몇 달 전부터 월급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었고 남편은 그래도 의리랍시고 회사에 끝까지 버티면서 저에게 가져다 준 월급은 다 대출로 만든 것이었어요. 그러다가 대표가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서 월급도 제대로 못 받게 되자 뒤늦게 저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죠. 졸지에 실직자가 된 남편은 어마어마한 빚까지 만들었던 거였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시댁에서는
아들만 감싸느라 난리였죠. 예, 솔직히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야. 니들 아직 젊으니 앞으로 더 많은 돈 벌 수 있잖니. 지금 이렇게 배운 게 얼마나 좋은 건지 아니? 네 남편 너무 잡지 말고 옆에서 잘 위로해 주렴. 걔가 의리 있는 애라서 그런 거야. 요즘 세상에 의리 찾는 사람이 어디 있니? 몇 년간 몸담은 회사가 망할 지경인데 그냥 도망간 다른 직원들이 너무하지 우리 아들이 너무하겠니? 어머님, 지금 남편 칭찬할 때가 아니에요. 차라리 처음부터 저한테 말이라도 했으면 이 지경까지 안 왔죠. 몇 달 동안 월급은 밀리고 그거 메꾸겠다고 대출 받아 쓰고 저한테는 멀쩡히 회사 다니는 척하고 지금 저 몰래 빚을 얼마나 만들었는지 아시고선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저희 지금 당장 생활비도 없어서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 와중에 남편 자기 새 차로 바꾸고 이게 말이 돼요? 평생 일할 건데 지금 잠시 쉬는 거 가지고 왜 그러는 거야? 네가 자꾸 얘 길을 꺾어 놓으니까 얘가 길을 못 펴는 거잖아. 가정에서 길을 살려놓아야 밖에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거야. 얘가 얼마나 자신감이 떨어졌으면 새 차로 바꾸고 그러겠니? 네가 보듬고 그래야지. 하여튼간 너 그런 식으로 하다가는 우리 아들 나중에 잘 나갈 때 어디 콩고물이라도 주겠니? 너 지금 잘해놓아야 나중에 복 받는 거야. 이런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시몬은 아들을 구박하지 말라며 오히려 저를 책망했죠. 더 기가 막힌 건 이런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바라는 것만 많다는 거였어요. 무슨 날이라도 다가올라 치면 불이 나게 연락 와 뭐가 필요한지 먼저 얘기를 하시곤 했어요. 이번에 네 시아버지 생신날 따로 만나지 말고 우리 여행이나 보내다오.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요즘 며느리들은 생신이라고 오라가라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 그냥 간단하게 현금 봉투만 내민다고 하던데 우리는 현금까지도 필요 없어. 그냥 가까운 해외나 여행 가면 딱 좋지. 이번에 모임으로 여행 갔다 오니까 너무 좋더라. 어머님, 저희 상황 아시잖아요. 지금 보내드리긴 힘들어요. 이번에 아버님 생신날에도 외식하기도 힘들어 고민인데 해외여행이요? 어머님 올해는 그냥 간단히 생신상 차려서 먹어요. 저희 지금 엄청 빠듯하게 생활하고 있어요. 남편 취업도 생각보다 빨리 안 되고 밀린 월급도 아마 거의 못 받을 것 같아요. 그건 니들 사정이고 어떻게 부모한테 보답을 이따위로 하니? 생일은 그래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야지. 생신상 차려줄 돈이면 해외여행 한번 보내주겠어. 그냥 나랑 네 시아버지랑 둘만 잠깐 갔다 올 테니까 다른 건 해줄 필요 없어. 알았니? 아들한테 말했더니 너한테 허락받아야 한다는데 참나. 내가 오래 살다 보니 며느리한테 이런 허락까지 받아야 하고 참. 어쨌든 허락한 걸로 아마. 거절을 해도 시몬은 무작정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는 듯 했죠. 다행히 몇 달 후에 남편은 취업이 되긴 했지만 월급이 전보다 훨씬 줄어들고 말았어요. 양가 부모님께 매달 조금씩 용돈을 드렸었는데 그것도 끊어야 할 판이었죠. 결국 양가 부모님께 상황을 말씀드리고 용돈을 중단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친정에서는 그동안 드렸던 돈을 하나도 안 쓰고 통장에 넣어두셨는데 그걸 다시 돌려주셨어요. 그런데 시몬은 바로 전화를 해 오셨죠. 네가 우리 집에 시집 와가지고 뭘 얼마나 해왔다고? 뭐? 용돈을 끊겠다고? 아이고, 잘난 아들 남편으로 데려가 놓고서는 호의호식하면서 편하게 살면서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우리 아들이 벌어다 둔 돈
네가 다 쓰려고 하는 거야? 아들 이번에 취업했다던데 그럼 다 된 거 아니니? 둘이서 돈 벌고 있는데 갑자기 왜 용돈을 끊겠다고 하는 거니? 꼴랑 그거 가지고. 어머님, 주변에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지금부터 이렇게 용돈 챙겨주는 곳 많지 않아요. 어머님, 아버님 젊으시고 아버님은 아직도 밖에서 일하시고 계시잖아요. 용돈 저도 넉넉하게 드리면 좋죠. 근데 남편 이번에 취업한 곳 월급도 너무 적고 남편이 벌려둔 일들이 너무 많아서 수습도 안 돼요. 이거 다 수습하려면 아마 평생 용돈 못 드릴 수도 있어요. 그래도 남편 월급 다시 오르면 드릴 테니까 너무 노여워 마세요. 우리 집처럼 좋은 시댁이 세상에 어디 있다고? 무슨 주변에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는 거니? 우리가 뭐 같이 살자고를 했어? 매주 와서 집안일을 하라고 했어? 멀리 살면서 매주마다 오는 것도 아니면서 난 너 같은 며느리 처음 봤어. 네, 그럼 아가씨도 나중에 시집가면 저랑 똑같은 남편, 똑같은 시댁 만나면 저도 참 좋겠네요. 어머님도 그거 바라시는 거죠? 나중에 아가씨 시집 가기 전에 제가 꼭 그 시댁 한번 보고서 시집 보내야 할 것 같네요. 시모와 크게 다투고 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신우는 갑자기 혼전 임신을 하게 되면서 급하게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모아둔 돈도 없었고 거기다가 임신을 하게 되면서 일까지 그만두게 되었죠. 예비 11부는 신우와 10살 넘게 차이 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직업도 명확하지 않고 인상도 좋지 않아 깨름칙했는데 생각보다 시댁에서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신우가 슬쩍 연락이 왔어요. 언니, 저한테 뭐 하고 싶은 말 없어요? 제가 딱 언니 마음 눈치채고 이렇게 전화했어요. 언니 저 결혼할 때 뭐 해주면 좋을까 고민하고 있었죠? 내가 그거 다 알아요. 솔직히 하나밖에 없는 동생 뭐라도 근사하게 해줘야 되겠다 생각하는 게 다 마찬가지잖아요. 다 알아요. 저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저 혼수하는 것만 좀 도와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갑자기 혼수요? 아가씨, 저희 상황 아가씨도 들어서 알겠지만 혼수는커녕 냉장고 하나도 해주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오빠가 별 얘기 안 해요? 남편이 이번에 크게 사고를 쳐가지고 지금 그거 수습하느라 정신없는데. 그래도 어머님 말씀으로는 사돈댁에서 신혼집이고 혼수고 그거 다 해준다고 했다던데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렇긴 한데 그래도 결혼하는 건데 저도 뭔가 해가는 건 있어야죠. 근데 저 지금 회사 그만둔 거 알고 있죠? 남편이 안 그래도 회사 그만두라고 난리여서 그만두긴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결혼하고 빈손으로 가는 건 좀 아니더라고요. 남편 쪽 집안이 빵빵하긴 하지만 너무 거기에 의지하는 건 약간 양심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뭐 제가 모아둔 돈은 없으니까 언니가 좀 도와줘요. 그냥 간단하게 가구랑 가전제품만 해주면 좋은데. 신우는 마치 맡겨놓은 듯 당연하게 혼수를 요구했어요. 전 단박에 거절을 했지만 저에게 통하지 않으니 계속 남편에게 조르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집에 기쁜 소식이 들려왔어요. 바로 청약 당첨이 된 거였죠. 그동안 알뜰살뜰 모아뒀던 만기 적금을 찾으러 은행을 가는데 그 은행 앞까지 남편과 시모가 쫓아왔더라고요.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그 돈 찾아가지고 뭐 하려고? 아들한테 들었다. 니들 청약 당첨됐다며? 아이고, 어차피 애도 없는 애들이 넓은 집 가서 뭐 하려고? 지금 임신해도 애는 10개월이나 더 있다 나오는데
벌써부터 넓은 집 가서 관리가 감당이나 되겠니? 그거 계약하지 말고 잠깐 나한테 좀 빌려다오. 내가 급하게 쓸 곳이 있으니까 잠깐이면 돼. 네?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 저 평생 모은 돈이에요. 남편이 모은 것도 아니고 제가 평생 모은 돈이라고요. 무슨 소리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어머님 돈 필요하시면 저한테 말하시지 마시고 남편한테 말하세요. 여기 남편 돈은 1원도 안 들어가 있으니까. 왜 우리 아들 돈이 안 들어가 있어? 너 지금 몇 달 우리 아들이 좀 쉬었다고 이러는 거니? 어차피 나중에 너 애 낳고 그러면 그만둘 거잖아. 평생 먹여 살려야 하는 건 우리 아들인데 고작 그 몇 달 쉬었다고? 얼른 그 돈 내놔. 그 돈으로 네 신혼집에 보태야 할 거 아니야? 하나밖에 없는 동생 눈칫밥 먹게 할 거니? 뭐요? 그럼 지금 이 돈으로 아가씨 신혼집 보태주려고 달라고 하신 거예요? 그럼 더더욱 안 되죠. 저한테 어머님 뭐라고 하셨어요? 신우는 부잣집에 시집가 잘 먹고 잘 살 거라면서 제 팔자가 개팔자고 신우 팔자가 상팔자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이 집 노예도 아니고 달라는 대로 다 줘야 해요? 당연하지. 니녀는 내 아들과 결혼한 순간부터 자동 노예 계약이야. 빨리 내 돈 내놔라. 그거 어차피 다 우리 아들 돈이고 결국에는 그럼 내 돈이잖아. 어디서 이렇게 고집을 부려? 아들 뭐해? 얼른 이 통장부터 빼지 않고. 남편 놈은 옆에서 절 말리더니만 제 가방에 들어있던 적금을 빼서 시모에게 쥐어줬어요. 그 순간 은행 앞으로 나타난 사람은 바로 제 친정 부모님이셨어요. 그 모습을 보곤 화가 머리끝까지 나 처음으로 소리를 지르셨죠.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아니 어떻게 제 딸한테 이따위로 그 통장 이리 주세요. 사돈 것도 아니고 우리 딸 것도 아니고 제 겁니다. 어디서 남의 통장을 함부로 가지고 가십니까? 여기서 이러시는 거 보니 지금까지 어떻게 저희 딸에게 대했는지 안 봐도 뻔하네요. 김서방, 지금까지 우리 딸 이렇게 대했던 건가? 자네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니 사돈, 여기까지 어쩐 일로? 아니 사돈도 알다시피 우리 딸이 결혼을 하는데 오빠네 애가 된 게 아무것도 못 해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되나요? 며느리야 막내라서 윗사람 마음을 잘 모를 수도 있지만 부모로서는 사돈도 이해하셔야죠. 저희 상황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나마 오빠네 애가 괜찮으면 그쪽에서 좀 잘 지원을 해줘야 가족이 아니겠어요? 가족? 네, 가족이라면 그럴 수 있죠. 근데 우리 딸이 그대 가족인가요? 가족이라는 말로 우리 딸 부려먹은 건 아니고요. 지금까지 있었던 일 저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가족이라고 하면서 부려먹을 대로 부려먹고 뽑아먹을 대로 뽑아먹고 정말 그게 가족이라고 생각하세요? 저희 집 넉넉하지 않아도 적어도 자식들한텐 한 번도 손 벌리지 않았어요. 어디다 대고 가족이래? 앞으로 그 집에서 우리 딸은 가족 아닙니다. 사실 그 통장은 제 통장이 아닌 엄마의 통장이었어요. 용돈을 끊겠다고 말했던 날, 엄마는 조용히 저에게 모아뒀던 통장을 주셨고, 저는 그걸 받는 대신 적금을 넣어달라 요청을 했었죠. 마침 만기가 되어 엄마와 같이 찾아가려고 갔던 거였는데, 정확한 사실을 모르던 남편과 시모가 불이 나게 절 쫓아왔던 거였어요. 그렇게 전 남편에게 이혼 청구를 했어요. 저 몰래 대출을 만들었던 것, 사치를 했던 것, 부당 대우를 받았던 것 모두 증거로 제출했고, 전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를 받고 이혼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도 남편은 재산 분할을 요구했지만 재산을 탕진하다 못해 빚까지 만들었던 남편에게 나눠줄 재산은 한 푼도 없었어요. 더군다나 그동안 생활비며 썼던 내용 모두 꼼꼼하게 확인해 정확히 반으로 나누자고 제가 주장을 하니 재산 분할을 주장하던 남편은 찍소리도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전 이혼을 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신우 남편은 개차반이었고 그 시댁도 잘 사는 편이 아니라 하더라고요. 모든 게 거짓말이었고 신혼집도 못 구해 저희와 마찬가지로 신우도 월세 원룸에서 신혼생활을 하고 있다더라고요. 신우 남편은 결혼하자마자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게임만 하면서 생활비를 축내고 임신한 신우는 일자리도 못 구해 틈틈이 가사 도우미 일에 음식점 하는 시댁에 가서 임신한 몸으로 홀서빙을 하며 그걸로 생활비를 벌고 있다더라고요. 들어보니 시모는 귀한 자기 딸 배불러 오면서 남의 집 청소, 빨래, 거기다가 가게일까지 하는 걸 보면서 매일매일 속 타 죽는다고 하던데 그렇게 본인 집이 좋은 시댁이라고 하던 시모가 벌을 받고 있는 거 아닌가 싶네요. 시금치에 실자도 싫었던 전 이렇게 자유를 다시 되찾게 되었답니다. 물론 세상에 좋은 시댁도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도 세상이 변한 줄 모르고 여전한 시댁도 있답니다. 제 얘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여러분들은 모두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거 아시죠? 다른 누구보다 자기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랍니다. 그걸 잊지 마시길 바랄게요.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산에 살고 있는 40대 여성이에요. 이제 불혹이라고도 하죠. 아직 한참 젊은 시절이지만 그래도 제가 겪은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학원 강사인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고 남편은 저와 결혼을 하자마자 부산의 유명 학원가에 학원을 차리게 되었어요. 이 모든 것이 제 덕분이라며 시댁 식구들은 매우 좋아하였답니다. 집안에 사람 하나 잘 들어오니 이렇게 때깔나는 것 좀 봐라. 우리 아들이 학원도 차리게 되고 다 네 덕분이야. 에이, 강수 씨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건데요, 뭐. 전 얼마 보태지도 않았어요. 너무 그렇게 체면 세워주지 마세요. 그래도 보통 일이 아니긴 하지. 네가 영어 가르치고 강수가 수학 가르치니 아주 너무 보기가 좋아. 이런 복덩이가 어디서 이렇게 나타났을꼬? 널 보자마자 딱 우리 집 며느리 같더니만 내가 기가 막히게 알아봤지. 딱 우리 집 사람이잖니. 저도 뭐 시댁복 있죠. 원래 같은 계열 사람은 만나고 싶지 않았는데 시원아빠는 정말이지 마음에 안 들 수가 없었어요. 아휴, 말하는 것도 어쩜 이렇게 예쁜지. 그래, 이렇게 알콩달콩 오손도손 살면 늙어서도 가장 친한 친구가 되고 얼마나 좋아. 시부모님이 이렇게 저를 예뻐하시는 데에는 제가 남편의 커리어가 성장할 수 있게끔 옆에서 잘 도와주었기 때문이에요. 남편이 학원을 운영하고 싶어하여 결혼 전부터 지금까지 모은 돈을 보태 학원을 차리게 도와주었고 저 역시 강사였기 때문에 남편의 학원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어요. 원래 옆 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이직할 생각이 없던 저에게 제안을 했거든요. 그래도 부부가 같이 운영을 해야지. 또 내가 수학이면 당신은 영어니까 우리 상부상조가 될 거야. 같이 해보자. 지금 학원에서 만족하고 있고 또 막상 같이 일하면 부딪히는 일도 있지 않을까? 옆에서 당신 응원하고 싶어. 근데 니네 학원 원장이 막상 다른 학원 원장이랑 부부인 너랑 같이 일하는 것도 찝찝해 할걸? 혹시나 우리 학원에 영업비밀 같은 걸 빼돌리진 않을까? 할 것 같기도 하고 말이야. 거기서 받는 페이보다도 더 쳐줄게. 그러니까 같이 하자.
가족이지만 가장 가까이인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일적인 부분이 겹치게 되면 사이가 나빠질까봐 남편의 학원에서 일하는 것을 꺼려했지만 남편의 적극적인 설득으로 결국 같이 일을 하게 되었어요. 전 전에 가르치던 학원에서도 수강생들이 굉장히 많았기에 제가 남편 학원에서 근무를 하게 되자 수강생들이 모이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정말 바쁜 시기를 보냈어요. 이렇게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던 이 생활 속에서 점점 금이 가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저희 사이는 악화되었어요. 원장님 방 수강생들 반토막 났는데? 쌤 수강생들은 강의를 못 들어서 난리라 좀 심기불편해 하시더라고요. 에이, 우리 원장님 그런 사람 아니야. 수강생들이야 뭐 줄을 때도 있고 많아질 때도 그런 거지. 신경 쓰지 마. 괜찮아. 아니 그게 아니라 쌤 수강생들 어머님 만나면서 뭐 안 좋은 말을 퍼뜨리시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정말 믿고 의지했던 남편은 본인이 저보다 더 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는지 제 수강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이간질을 하며 저를 폄하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 속상하게도 그 많던 수강생들이 하나둘 빠져나가고 있는 것들을 알게 되었거든요. 원래가 성취 욕구가 많은 사람인 걸 알았으나 이렇게 남을 깎아내리면서까지 본인의 업적을 쌓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이건 진짜 큰 문제야. 학부모들이 알아봐 난리 나지. 어떻게 당신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폄하 발언을 하고 오히려 내 수강생들을 빼돌려서 다른 쌤들한테 심어줄 수가 있어? 나 진짜 너무 황당해서 말이 안 나. 당신이 그랬다는 거 사실이야? 나 이대로 그냥 못 지나쳐. 당신이 나에 대해 거짓말로 짓거린 거 다 오픈할 거야. 진실 아니라고 말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네가 지금 스카이 나왔다고 나 우습게 보는 거지?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걸 오픈해? 절대 안 돼. 부산 바닥이 넓은 것 같아도 소문이 얼마나 빠른 줄 알아? 그러니까 왜 남편을 밟고 일어서려고 해? 네가 네 수강생들 등에 업고 원장인 나를 이겨먹으려고 하는 거 모를 줄 알아? 김쌤한테 다 들었어. 나 없을 때 원장인 척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아니 남편이 원장이면 남편 없을 때 내가 당연히 원장처럼 운영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렇다고 시기 질투해서 애들 대학도 못 보내는데 돈만 밝히고 능력도 없다고 학부모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다녔니? 어쩐지 수강생이 빠진다 했어. 맞잖아. 너 솔직히 돈 많이 밝히고 능력은 나보다 없잖아. 네가 나보다 학벌이 좋다고 날 무시하는 거 누가 모를 줄 알아? 결혼 전부터 저에게 자격지심이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차마 몰랐어요. 사실 학원을 오픈하기 전에도 무조건 본인 이름을 걸어서 학원을 차려야 한다고 했던 사람이었고 그럼에도 본인 수강생들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와중에 제 수강생들만 늘어나자 이것을 남편은 못 견뎌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 대해 견제를 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저를 폄하하고 다녔던 겁니다. 자기야, 자기랑 나랑 부부 사이야. 내가 자기를 왜 견제해? 오히려 자기가 잘 되면 좋은 거지. 자기가 뭘 오해하는지 모르겠어. 솔직히 학부모들이 여기 학원에 왜 보내겠어? 부부가 운영하는데 둘 다 토클래스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 난 솔직히 이 시너지 효과가 크다고 생각해. 근데 어떻게 당신이 날 폄하하고 뒤에서 까내리면서 학부모들이랑 짜고 날 엿먹일 수가 있어? 남편은 수강생이 많은 저를 시기 질투하여 학부모들에게 저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며 수강생을 본인 반이나 다른 강사들에게 빼돌렸고 그로 인해 전 참을 수가 없어서 이걸 폭로하겠다 했어요. 하지만 이것을 시부모님들도 아시게 되었고 시부모님들 또한 저를 꾸짖으며 말리기도 여러 차례였어요.
오히려 저만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느낌이 들었죠. 굳이 잘 살고 있는 지금 왜 이런 문제를 들쑤시냐며 시어머니는 저를 탓하고 이 일을 덮어두라며 다그치기 시작했답니다. 잘 나가던 수학 강사가 마누라 시기 질투해서 수강생 빼돌린다는 게 말이 되니?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나 있어. 어머님, 이건 범죄예요. 솔직히 학생들을 기만하고 학부모들을 기만하는 거랑 뭐가 다르나요? 전 이걸 묵과할 수 없어요. 명예훼손이랑 뭐가 다른가요? 전 이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학원 운영하는데 금전적으로 도움까지 줬는데 이게 뭐예요? 입 다물라면 다물 것이지. 네가 뭘 그리 잘났다고 따따붙다 따져대? 우리가 그렇게 하라는 거면 해야 하는 거야. 그건 진짜 아니죠. 어머님과 이희가 절 아무리 뜯어 말려도 전 할 건 해야겠네요. 이건 범죄나 다름없어요. 너 혹시 이 학원 차린 거 네 돈도 들어갔다고 생색내는 거니? 전 재산 털어서 투자했으니 네 명의로 돌리려고 그러는 거지? 어머님, 저를 그렇게 모르세요? 남편이 잘 되면 저도 잘 되는 건데 제가 굳이 왜 그러겠어요? 현명하게 생각 좀 하세요. 인생 1, 2년 살 건가요? 당장 앞을 보지 말고 멀리 내다보란 말이에요.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눈 가리고 아웅을 하나요? 그래, 너 잘났다. 네가 오죽 그렇게 잘난 척을 하면 우리 아들이 너를 엿먹였겠니? 네가 다 이렇게 만든 거다. 우리 아들이 얼마나 착한 아들인데 오죽했으면 뒤통수를 쳤겠냐고. 네가 우리 아들 학원을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그런 거지. 성실하게 살자라는 말이 제 신념이었기 때문에 남편을 그대로 지나칠 수 없었어요. 저도 속았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내 아이의 아빠이기도 하고 그동안 살아온 세월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제 마음은 숨기고 있었죠. 그리고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제가 남편에게 학부모들에게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고 얘기하라고 하는 대화 내용을 우연히 학부모 한 분이 듣게 되었고 그날로 남편은 모든 걸 짊어지고 학원을 떠나야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마누라 뒤통수를 쳤다며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다른 강사들도 이런 언장 밑에 있을 수 없다며 사직한다고 보이콧을 했기 때문이에요. 저 역시 제 남편이 이런 일을 벌였을 거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너무 힘든 시기였답니다. 그럼에도 제가 남편에게 뭔가 잘못한 일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너 때문에 우리 아들 저렇게 되고 좋으냐? 나쁜 거 같으니라고. 너 내가 언제나 그렇게 당당한지 볼 거야. 어머님, 자식이 올바른 길을 가지 않고 있다면 올바르게 지도해 줘야 하는 게 부모 아닌가요? 전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 너 잘났다. 네가 학원가에서 잘 나가면 잘 나갔지. 감히 내 아들을 무너뜨려? 우리 망한 아들 어쩔 거야? 오히려 제 명예가 실추됐었어요. 저한테 사과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저도 정말 남편이란 이유로 이해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너 잘났다. 너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지켜볼 거야. 남편 인생 종치기 하고 네가 얼마나 잘 됐는지 보자고. 당신 진짜 뻔뻔하다. 원래가 이런 사람이었나? 내가 설마 당신 수강생들 다 빼돌릴까봐 그랬던 거야? 우리가 부부긴 하니? 너 나랑 만날 때부터 스카이 대학 나왔다고 나 무시했잖아. 내가 부산대 나와서 넌 늘 나보다 네가 위에 있다고 생각했지?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해? 나 진짜 이해가 안 가서 그래. 뭐 때문에 그런 거야? 도대체 진짜 모르겠어서 억울해. 제가 피해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사직을 했다는 이유로 전 시댁과 남편에게 늘 구박을 받아야 하는 신세가 되었고 그럼에도 남편 옆에 있었던 것은 홀로 절 키워주신 친정아빠가
혹시라도 본인이 혼자라서 제가 그것을 보고 배웠나 싶은 생각에 죄책감을 가질까봐,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제 아이 때문에 꾹 참았답니다. 그리고 남편이 충분히 저에게 섭섭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남편의 분노가 사그라질 때까지 기다려주고 싶은 마음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이 일로 남편을 저버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고, 결혼도 의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같이 가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제기를 내가 이제 어떡해?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으니 가정경제 네가 알아서 책임져. 아, 맞다. 네 친정 돈 좀 있냐? 그래도 니네 아빠 뭐 공장 같은 거 하나 운영하시긴 하잖아. 아, 다 망해가는 폐공장이지? 딸내미 정직하게 키우셔서 네 애빈 좋겠어. 근데 남편 인생 이렇게 종치게 하라고 가르치디? 너 때문에 잘 나가던 내 인생 박살났다고. 당신이 나 통수 친 거 사과 한 번 못 듣고 이게 나만 나쁜 사람이지? 진짜 묻고 싶다, 길 가는 사람들한테.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안 했다고 한 걸 했다고 하는 당신 보고 다 옳았다고 했어야 했나? 당신 와이프라는 이유로 그냥 참았어야 했나? 그래, 너 잘났다. 건드려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거야, 넌. 동정이라는 게 있는 건지. 내 인생 막혔으니 돈 벌어오란 말 하지 마. 왜 이렇게 꼬였어? 내가 알던 사람 맞는 거야? 그리고 우리 아빠를 그렇게 얘기하면 속이 후련하니? 당신이 정말 이해가진 않지만 그래도 나 때문에 한 가지라도 상처받은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참고 기다리는 거야. 근데 나도 한계야. 남편은 점점 삐뚤어지기 시작했어요. 결국 제 소식을 안타깝게 들은 지인 중 한 분이 본인 학원에 수학 강사 자리가 났다며 남편 보고 면접을 보러 오라고 했고, 남편이 가르치던 중고등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초등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었답니다. 우리 학원에 이력서 넣어보라고 해. 어차피 우리도 수학 강사 자리 하나 비거든. 근데 아마 전에 받았던 월급만큼은 못 줘. 솔직히 이슈도 있고 와이프 뒤통수 치는 인간인데 내가 어떻게 믿겠니? 그저 너 하나 보고 강사로 채용하는 거야. 고맙다. 너한테 면목도 없고. 근데 강의는 진짜 잘해. 알잖아. 그래도 이 사람 강의 잘하기로 엄마들한테 유명한 거. 그러니까 쓰는 거지. 성격만 좀 고치고 그놈의 열등감만 없으면 괜찮겠구만. 사람이 어떻게 마누라한테까지 열등감을 느끼지? 참, 결혼할 때부터 근데 별로긴 했어. 네가 좋아한다고 하니 말은 안 했다만 애초에 학벌 가지고도 너랑 연애 때 싸웠잖아. 그렇긴 하지. 참 학벌이 뭐라고. 그때 눈치챘어야 했는데 내가 너무 좋아했나 봐. 내 팔자지 뭐. 어쨌든 신경 써줘서 고맙다. 전에 학원에서 이슈가 있던 남편이었지만 그럼에도 저를 봐서라도 지인은 초등학생들을 잘 가르쳐보라며 자리를 주선해준 것이었어요. 그나마 남편은 강의를 다시 할 수 있게 되자 조금은 비뚤어진 모습들이 점차 나아지기 시작하였죠. 오히려 강의를 시작하니 다시 자신감을 되찾은 듯 보였지만 역시나 저에게 막말은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비아냥거렸어요. 참나. 중고등부 가르치려다가 초등부 가르치려니까 진짜 유치해서 못해먹겠네. 그래도 어쩌겠냐. 마누라 때문에 인생 망쳤으니 이거라도 하면서 먹고 살아야지. 내가 막리를 뛸 거야, 뭘 할 거야? 너 신랑 잘 얻은 줄 알아. 원래 같으면 너 같은 거 바로 소박이니까. 나니까 데리고 살아주는 거야. 알겠냐? 지 잘난 맛에 사는 줄 아는 너 같은 거 한 트럭 줘도 이제는 싫다. 나도 참는데 한계가 있어. 어르고 달래고 빌고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니? 나도 참고 있으니까 적당히 작작해.
네 아빠가 너 혼자 키웠다고 해서 불쌍하니 잘해주려고 했는데 보고 배운 게 없어서 그런가 정도 없고 모질어. 남편 나락으로 떨어뜨린 너 언젠간 크게 후회할 날 올 거다. 수강생도 많은 게 좀 다른 쌤들한테 주면 어떻다고 저 난리야? 그런 뜻으로 그런 거 아니잖아. 나 학원에서 매도하려고 한 거잖아. 말은 똑바로 해. 그리고 내가 퍼뜨렸어? 학부모가 그런 거지? 나도 진짜 할 말이 한 트럭이니까 그만 좀 하라고. 이혼한 친정아빠 밑에서 큰 저를 모욕하는 남편을 보니 정말 미칠 듯이 화가 났지만 그럼에도 남편을 이해해보려고 애를 썼고 자꾸 제 잘못이라고 하니 나도 모르게 혹시 남편한테 상처를 줬나 하는 마음에 오히려 미안해지면서 그로 인해 저렇게 남편이 변해버린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며 자꾸 저의 탓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저에게서 죄를 찾던 것이었죠. 참 어리석죠? 그때는 그 정도로 남편을 사랑했고 저 역시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가야 한다는 마음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마음이 너무 힘이 들 때 혼자 계신 친정아빠도 몸이 많이 안 좋아지셨고 그로 인해 남편에게 친정을 가자고 했답니다. 일적으론 미웠어도 그래도 부부고 아이 아빠이기도 하니 제가 기댈 곳은 아이 아빠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빠가 당신 많이 보고 싶어 하셔. 몸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주말에 시연이 데리고 같이 한번 갔다 올까? 내가 너냐? 누구 때문에 주말까지 일해야 되는 강사로 전락했으니까 나한테 뭐 하자고 얘기하지 마. 열받으니까. 그래도 하루 정도는 뺄 수 있잖아. 아빠가 어디 우리 신경 쓰이게 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이야? 진짜 보고 싶으신가 봐. 너 혼자 가던지 지연이 데리고 가던지 해.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난 너라면 치가 떨리고 이가 갈리는 사람이야. 막말로 잘 나가는 고등부 수학 강사가 초등생을 가르치는 게 말이 되냐? 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내가? 남편은 저의 제안을 거절했고 저 역시 이때부터 남편을 마음에서 배척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남남처럼 사는 시기가 이어졌답니다. 딸한테는 아빠 노릇을 확실히 하니 이것만 바라보고 살까라는 마음으로 시간이 흐르게 되었고 몸이 안 좋으신 아빠는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병을 못 이기고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사람이 죽는 거야 어찌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고 누구나 죽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마저 제가 막을 순 없었지만 그래도 절 제일 아껴주시던 아빠가 돌아가시게 되니 말할 수도 없이 슬펐답니다. 어려서 엄마와 이혼 후 한 번도 찾아오지 않은 엄마 대신 저에게 엄마가 돼주었던 아빠인데 나 사는 게 바빠서 찾아뵙지 못한 것 같아 정말 후회가 밀려왔어요. 잘 사는 모습, 그리고 대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악자같이 공부하고 대학 가고 강의에만 매달렸는데 저에게 남은 것이 무엇인가 싶은 생각이 들면서 후회만 밀려왔답니다. 아내로서도 빵점, 딸로서도 빵점, 엄마로서도 잘하는 게 없는 것 같아 그날 정말 눈물이 사무치게 흐르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전 이를 악물고 마음을 다잡으며 저를 다그쳤어요. 내가 지금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 몰라? 너 때문에 내 인생 종쳤는데 이 학원에서 입지를 쌓아야 할 거 아니야. 솔직히 납골당 찾아가면 그만이지. 내가 꼭 가야 돼? 너랑 나랑 어차피 남보다도 못한 사이 아니었나? 법적인 관계로 얽혔으니 부의금은 줄게. 됐지? 이날 강의 절대 못 빼니까 장례식은 네가 알아서 해. 섭섭하게 생각 마라. 어차피 다 네가 자초한 일이니. 장례식 끝나고 보자. 나 절대 이대로 안 넘어갈 거고 당신이란 인간 이제 나도 용서 못하니까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라고. 어쩔 건데? 내가 바라던 바야.
애초에 너랑 나랑은 이미 끝난 사이기도 하고, 나도 너랑 엮이는 거 진짜 지겹기도 하거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말에도 저에게 차갑게 구는 남편을 용서할 수 없었고, 그동안 참은 것이 헛된 날이었던 걸 그때 각성했어요. 이 관계는 내가 넣으면 그냥 끝날 관계라는 것을요. 혼자 쓸쓸히 아빠를 보내드렸고, 남편은 하루만 얼굴을 비추고 강의가 있다는 말로 자리를 떠나버렸어요. 친척분들이 욕을 하셨고, 저 역시 아무리 남보다도 못한 사이지만 정말 원망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친정아빠 발인을 마치고 집 대문을 열었더니 남편이 학원에서 과장에 진급했다고 학원 선생님들과 본인 지인들까지 50여 명을 불러 축배를 들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 입을 다물지 못했고 남들이 눈치를 볼 정도로 제 얼굴을 보자 사악하게 말하더군요. 쥐뿔 없는 장인 죽었으니 축배 들어야지. 어차피 뭐 별 도움도 안 됐는데 뭘 그렇게 넌 질질 짜고 있냐? 너도 네 인생 사느라 바빴잖아. 이제 와서 효녀 코스프레 그만하세요. 강이라면 악착 같은 네가 왜 감정 심한 인간인 척이야? 말 다 했니? 그래. 무슨 말이 더 필요해. 그냥 깔끔하게 이혼하고 양육권 친권만 줘. 그리고 끝내버리자. 지친다. 내가 원하던 바야. 어차피 이렇게 살아간들 무슨 소용이냐? 넌 너 잘난 맛에 살아. 난 나대로 살 테니까. 초등부에서 나 가장으로 진급했어. 이게 내 능력 아니겠냐? 너 없어도 나 이렇게 날개 피고 날아간다 이 말이야. 내가 썩은 동아줄을 붙들고 있었지. 솔직히 지가 강의만 좀 잘하고 아줌마들 홀린 거 말고는 잘난 게 뭐가 있어? 그러니 저렇게 냉정하지. 저를 본 남편은 막말을 이어가게 되었고, 오히려 주변 지인들이 남편에게 그만 좀 하라며 말리기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그때 저에게 못한 말이 있다며 저를 뒤따라온 변호사가 아빠 유산 내역을 정리해서 저에게 공개했고, 그 모습의 남편은 이혼을 하자고 했던 모습을 싹 거두고 내 바지자락을 붙잡고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구질구질한 모습은 처음이었죠. 돈이면 다인 줄 아는 남편은 저희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남겨둔 어마어마한 유산을 듣고 갑자기 태세 전환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니, 장인이 40억은 어디서? 그리고 망해가는 폐공장 겨우겨우 처분한 거 아니었어? 근데 어떻게 된 거냐고? 네가 벌어서 오히려 장인한테 생활비 보냈잖아. 와, 이건 사기지. 내가 장인어른한테 그 정도 돈이 있던 걸 알면 이랬겠냐? 인성하고는 넌 돈이면 다인 줄 알지? 학원 차릴 때만 해도 그렇게 잘하더니 내 돈 못해서 학원 차리고 나니 바로 뒤통수. 이 정도면 이름 바꿔. 김강수가 아니라 김통수로. 됐고, 이혼은 이제 변호사 통해서 얘기할게. 너 따위랑 이제 엮이고 싶지도 않아. 어차피 그 돈 너한테 가도 나랑 재산 분할해야 하는 거 알지? 그래, 그렇게 되면 나야 좋지.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나도 알아본다. 어디 한번 실컷 알아봐. 내가 아직도 맹추인 줄 알았니? 나 완전히 각성했어. 너 같은 인간이랑 다신 엮이지 않겠다고. 전 그렇게 수십 명에 달하는 사람들 앞에서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했고, 남편은 제가 물려받은 재산 때문이었는지 끝끝내 이혼에 응하지 않았어요. 결국 소송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고, 폐공장을 운영하는 아빠에게 이런 돈이 어디서 났는지 알아보니 사실 아빠가 성실히 모아둔 목돈 1억을 아주 예전에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그 꼬임에 넘어가 미래를 위해 땅을 사두신 것이었어요. 그 땅이 재개발로 인해 수지를 맞은 것이었고, 경기도 평택에 있는 고덕이라는 지역인데 남편이 처음으로 저희에게
아주 큰 선물을 하게 된 꼴이 된 거랍니다. 그때 당시 본인 아는 사람이 부동산을 한다며 체면 좀 세워주려 저희 아빠를 꼬시고 꼬셔 땅을 사게 했는데 그 땅이 그야말로 억소리 나게 오르게 된 거예요. 아빠는 저 때문에 사위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여 땅을 사게 됐지만 그럼에도 한 번도 생색을 내거나 하진 않았어요. 본인이 사라고 한 땅이 이렇게 갑자기 개발이 되어 제가 돈방석에 앉게 되자 절 붙잡고 난리가 났다가 제 마음이 변할 것 같지가 않자 이제 본색을 드러내며 본인 또한 그 돈을 포기할 수 없다며 변호사를 쓴다고 하였고 전 그것을 보고 이를 악물었어요. 절대 이것을 뺏기지 않겠다고 말이죠. 이대로 이혼 못하지. 아니, 어차피 우린 깨진 부부였지만, 그래도 너한테 돈이 있다면 완전 다른 얘기 아니겠어? 그리고 엄연히 내 말대로 산 땅인데, 나한테도 권리는 있잖아. 장인어른이 내 말 아니었으면 그 땅을 샀겠냐? 말도 안 되지. 그러니 나도 권리 있어. 나 절대 그거 포기 못해. 무조건 반반이야. 나 아니었음 너도 그 돈 가지지 못할 거였잖아. 내 돈이라고. 두고 봐. 너의 추악한 민낯을 내가 벗겨줄게. 네가 사라고 했던 땅인 거 증거 있어? 우리 아빠랑 나만 아는 거잖아. 친권, 양육권 다 내가 가져올 거고 나한테 위자료까지 줘야 할 거야. 그리고 진짜 고맙다. 너한테 받은 게 하나도 없어서 진짜 속이 문드러지고 너무 억울하다 못해 배가 아팠는데 네가 가장 큰 선물을 해주게 된 꼴이라 너무 행복한 거 있지? 고마워. 법정 공방이 이어졌고 사실 남편이 저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이미 전적이 있었기 때문에 학원 강사들의 증언을 토대로 명예훼손 그리고 이혼 소송을 걸었던 이유에 대해서도 넘쳐나게 되었어요. 아버지 장례식장에 하루만 참석하게 된 것, 발인날 상식적이지 못하게 본인이 진급했다고 집에서 파티를 연 점까지 저의 피해 내용은 극심했습니다. 제가 다 당한 일들이지만 변호사를 통해 직접적으로 듣게 되니 인간이 아니라 사이코와 결혼했다는 말이 딱 맞았어요. 제가 주장하는 것은 위자료와 친권, 양육권이었고 남편 또한 양육권을 두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저흰 그렇게 아이를 두고 싸워야만 했고 2년 7개월이란 소송이 이어졌어요. 당연히 상속에 관한 재산이었기 때문에 남편과는 별개라는 판결과 함께 남편은 혼인 파탄의 사유가 되었기에 저에게 위자료를 주어야 했고 제 벌이가 훨씬 많기도 했고 아이가 저와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친권 양육권은 제가 무사히 가져올 수 있었답니다. 남편은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구두로 사라고 했다는 땅을 어떻게 본인이 권리를 요구할 수 있나 싶었던 것이죠. 남편은 부동산 중개인까지 들먹거리며 그 땅을 포기하지 않으려 했지만 모두 절 도와주려 그랬는지 안타깝게도 그 땅을 샀을 때 남편과 같이 아빠를 설득시킨 분은 이미 암을 치료하시다가 그만 돌아가시고 말았더라고요. 사실상 남편이 주장하는 권리 또한 구두로 주장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법정에서 절대 받아들여지지 않는 말이었답니다. 냉전 한 푼 없이 이혼당하니 어떠니? 나한테 위자료나 잘 보내. 양육비 밀리지 말고. 맘 같아선 이 학원 바닥에서 널 끝장내고 싶다만 시연이 양육비는 벌어야 하니 이 정도에서 끝내는 줄 알아. 평생 열등감에 찌들어서 마누라 질투하는 꼬락서니 역대급이야. 너무한다. 그래도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이렇게까지 하냐? 그래, 인정해. 너한테 열등감 느낀 거, 넌 잘 나가는 학원 강사에 인기도 많고 페이도 나보다 훨씬 세고 그런 널 이겨야 내가 진정한 가장이라고 생각했어. 날 이해 못해줘? 내가 너한테 미안하니까 이렇게 사과할게. 그러니까 양심적으로 그 땅값은 나 반 줘야 하는 거 아니냐?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안 돼. 내가 미쳤니?
너한테 줄 돈이 있으면 노숙자들 적선을 하겠어. 그리고 너 이해 못해. 아니,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 장인 돌아가시고 나서도 축배 들고 난리친 너. 사람 같지 않아서 절대 상종하지 않을 거야. 잘 살아라.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다행히 양육비는 꼬박 들어왔고 남편이 차린 학원은 애초에 제가 사건이 터지고 제 이름으로 다시 인수를 하였기에 학원 투자에 대한 건 손해보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아빠가 저에게 남겨준 땅에 건물을 세워 월세를 받았어요. 남편과는 그날 이후로 마주치지 않았지만 시어머님은 그 땅에 대한 건으로 저를 득달같이 괴롭히고 또 괴롭혔답니다. 그거 우리 강수 거나 다름없잖아. 니네 아빠가 무슨 센스가 있어서 그 땅을 샀겠어? 우리 강수 덕이지. 그러니까 반은 주라고. 법도 웃겨. 어떻게 우리한테 한 푼도 안 떨어질 수가 있어? 너 내가 네 학원 찾아가서 난리치기 전에 돈 내놔. 마음대로 하세요. 한번 찾아보시라고요. 그 애미의 그 아들이지. 제가 필요할 땐 입에 혀처럼 굴다가 바로 내치는 꼬락서니가 어머님 또한 역대급이세요. 시연이 할머니니 이 정도 하겠지만 한 번만 더 무식하게 굴면 저도 가만 안 있어요. 너 내가 아는 며느리 맞냐? 아니 왜 이렇게 악에 받쳐서? 그래도 내가 어른인데 너 진짜 너무하구나. 절 이렇게 만든 건 시연아빠랑 어머님이세요. 그러니까 더 악에 바치게 하지 말고 전화 좀 그만하세요. 더 돌기 전에. 너네가 그 돈 절대 포기 못한다. 내가 누군데 그 돈을 포기해? 우리 강수는 미련하게 포기했을지 몰라도 강수 때문에 산 땅이라며. 그럼 엄연히 강수 지분이 있는 거지. 나 절대 포기 안 할 거니까 너 마음 놓고 있지 마라. 알겠니? 네, 마음대로 하세요. 아, 그리고 감사해요. 결혼 생활하면서 늘 억울하기만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큰 돈을 얻게 되니 그동안의 노고가 다 잊히는 거 있죠? 역시 스트레스의 약은 금융치료가 확실한 것 같아요. 돌싱된 기념으로 돈 잘 쓸게요. 시어머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학원을 찾아오시기도 했고 전 결국 경찰에 신고를 하여 접근 금지 명령까지 신청을 해야 했어요. 그 돈이 어마어마하긴 한가 보더라고요. 돈을 포기 못해 전 며느리한테 집착하는 꼴이 참 웃겼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려고 아빠가 그때 힘들게 살면서 투자를 하셨나 싶은 생각이 들어 정말 미안하고 또 미안하더라고요. 아빠가 제 노후까지 생각해 주셔서 이렇게 살 수 있음이 정말 감사했거든요. 부산과 평택으로 왔다 갔다 다니다가 이제 아빠도 안 계시는데 제가 부산에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딸아이가 중학교를 들어가는 시점으로 전 평택으로 이사를 하고 살고 있어요. 오히려 힘든 결혼 생활을 했던 부산을 떠나 새 동네로 이사 오니 너무 좋고 여기서 작은 중고등부 학원을 차렸답니다. 글을 쓰다 보니 아빠가 참 고맙고 뭉클하고 그래요. 사실 어렸을 땐 엄마 없이 자란 것이 큰 콤플렉스가 되어 아빠한테 모진 말도 많이 하고 상처를 많이 드렸는데 그래도 하나뿐인 딸에게 뭐라도 해주고 싶어 이렇게 선물을 남겨둔 아빠를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하답니다. 저 역시 제 딸에게 그대로 아빠의 사랑처럼 보답해주고 싶은 마음이 커요. 부산을 떠나올 때 지인들한테 들었던 이야기로는 남편은 과장으로 진급한 학원에서도 자기보다 인기 많은 선생을 시기 질투해 또다시 사이가 틀어져 학원을 그만둔 애 만에 한다고 했어요. 참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많이 깨달았답니다. 그래도 아이 아빠기 때문에 그럭저럭 앞가림하며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뿐이에요. 답답했던 시절을 지나 지금 이렇게 돌싱이 된 지금 너무나도 행복하답니다. 미세먼지도 없는 6월의 하늘 아래서 커피 한 잔 마시며 글을 쓰고 있는데
새삼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도 이 돌싱맘을 응원해 주시고 용기 북돋아 주세요. 그럼 글을 마칠게요. 감사합니다.